네임스페이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C에는 없었던 건데 이제 C++에 도입된 기능이 이제 네임스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한 가지 어려워하는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들을 식별자라 그래요. 식별자. 우리가 함수 이름, 메소드 같은 거고, 함수 이름, 변수 이름, 뭐 구조체 이름, 클래스 이름 등등 여러 가지 이름들을 우리가 붙여가지고 프로그램 하게 되겠고, 이 이름을 잘 붙여야 가독성이 높여지죠. 근데 우리는 이제 영어가 우리의 그 기본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공부하면서도 영어 공부도 좀 같이 하세요. 그래서 어떤 변수 이름을 칠 때 잘 모르겠으면 뭐 영어 사전도 좀 찾아보고, 아니면 비슷한 어떤 응용을 개발한다 그러면 그 비슷한 관련된 그 영문 사이트 같은 데 가서 어떤 용어를 쓰는지 그런 것들도 살펴보고 이름을 붙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임스페이스는 좀 더 여러분들이 이름을 붙일 때 좀 제한을 두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더 자유롭게 이름을 붙일 수 있기 위해서 도입한 기능이 네임스페이스예요. 보통은 물론 하나의 이름을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이름은 한 가지 용도로만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혼란이 줄어들죠. 근데 네임스페이스를 쓰게 되면은 똑같은 이름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얘는 이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이름이고, 얘는 똑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이름이면은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는 이름들을 이제 어떤 공간에서 정의된 이름인지 구분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구분을 통해서 좀 더 식별자 이름을 짓는 것을 편리하게, 다른 데 썼다고 해서 내가 못 쓰게 제한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라이브러리 쓰는 어떤 용어를 쓰고 싶어요. 내 용도로. 근데 그렇게 쓰면은 충돌이 나죠. 근데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들은 이제는 std 땡땡을 앞에다 붙일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직접 만든 거는 안 붙이게 되면은 두 가지가 구분이 될 수가 있죠. 쓸 수가 있는 거죠. 뭐 쉽게. 그런 용도로 이제 네임스페이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를 이제 정의할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이런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네임스페이스를 쓸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큰 프로젝트를 할 경우에는 우리 프로젝트에 있는 이름들은 이 네임스페이스를 쓰자라고 해서 정해놓고 쓸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간단한 프로그램 만들면서는 네임스페이스 쓰진 않는데, C++ 라이브러리에서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정의된 이름들은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게끔 std라는 네임스페이스 정해놓고 그 안에다가 다 포함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cout 뭐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 이름이나 상수 이름, 변수 이름들은 다 std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네임스페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을 사용할 때에는 이 이름이 어떤 네임스페이스에 정의되어 있는 건지를 컴파일러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 알려주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항상 이름을 쓸 때 앞에다가 이 식별자가 어느 네임스페이스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std 땡땡. 그리고 여기에 쓰는 요 땡땡이라는 거를 scope resolution operator, 가시 영역 해소 연산자라고 합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연산자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연산자를 우리가 C++ 프로그램 할 때 많이 씁니다. 그리고 네임스페이스 관련해서도 이제 쓰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std 땡땡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쓰지 않고 또 다른 방법은 내가 쓰는 어떤 이름들을 쓸지를 미리 using이라는 키워드, using 문을 이용해 가지고 나는 std 땡땡 cout을 쓸 거다라고 미리 해놓고 아래서 그냥 cout을 쓰면은 컴파일러는 위에 있는 using을 이용해 가지고 저 cout은 std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세 번째 방법은 저는 이 방법을 추천하는데, 오히려 이제 인터넷이나 많이 보면은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쓰죠. 왜냐하면 제일 편리하니까. 그래서 위에다가 내가 어떤 네임스페이스 쓸지를 지정해 놓게 됩니다. 그러면 컴파일러가 이렇게 cout이라는 걸 만나면 제일 먼저 cout을 어디서 찾게 되냐면은 광역 공간에 정의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네임스페이스에 포함되지, 특정 네임스페이스에 포함되지 않은 영역에 정의되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근데 거기에 정의가 안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using에 의해서 사용하겠다는 이 네임스페이스 공간들을 차례차례 살펴보게 돼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해서 std에 있구나 그러면 std에 있는 걸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임스페이스가 어느 네임스페이스의 이름을 사용하는지를 조금 가식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으로서는 이 방법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귀찮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쓰게 되면은 확연하게 라이벌에 있는 함수와 라이벌에 있는 요소들과 내가 정의한 요소들이 구분이 확실히 돼요. 내 거는 보통은 이제 네임스페이스 없이 쓸 거고, 내가 라이벌에 있는 거 쓸 때는 항상 std 앞에다 붙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겠고, 이제 C 함수들을 우리가 C++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C 함수들 쓸 때도 앞에다가 std를 붙일 수 있는데, 이 C 함수들은 C++ 함수들은 아니에요. 근데 C 함수들은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다 돼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C는 네임스페이스가 없었죠. 그래서 예전 C 코드도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C 함수들은 std라는 네임스페이스에도 포함해 놓고 std 네임스페이스가 아닌데도 또 포함을 해놨어요. 그래서 광역 스페이스에도 이름이 있고 여기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쓸 수 있는데 저는 또 이렇게 쓰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이제 스캔F 같은 거 쓰고 싶을 때는 이제 예전 C에서는 stdio.h를 포함해서 사용했는데, 이제 C++에서는 그 std 땡땡이 인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cstdio를 쓰셔야 돼요. .h 없이. 그래서 이 cstdio가 해주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C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std 네임스페이스에 포함시켜주는 그 역할도 그 헤더들이 해줘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cstdio를 찾아가지고 안에 내용을 보면은 네임스페이스 정의밖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한번 보시게 되겠고, 그래서 아까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특정 네임스페이스에 포함되지 않으면은 광역 영역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의하는 함수들 다 이제 수업 시간에 하는 정의하는 이름들은 다 이제 광역 스페이스, 광역 네임 공간에 포함되는 그런 식별자들이 되는 거고, 이 광역 스코프에, 광역 영역에 꼭 포함되어야 되는 이름 중에 하나가 메인이에요. 메인은 어떤 특정한 네임스페이스에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메인은 광역 스페이스에 정의되어 있어야 실행 파일을 만들고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임스페이스는 만약 우리가 정의하게 되면은 하나의 파일에 모든 네임스페이스를 다 정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각 우리들이 어떤 라이브를 쓸 때 헤더 파일들이 다 있죠. 그럼 그 헤더 파일에는 다 이런 식으로 네임스페이스 std 해놓고 그 헤더 파일에서 선언하고자 하는 함수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std 네임스페이스는 요 파일에 있는 요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파일에 있는 std에 정의되어 있는 것이 다 포함돼서 큰 영역을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네임스페이스 std라는 요 정의는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파일에 나눠져서 정의되고 그게 합쳐져서 큰 네임스페이스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통 우리가 하나의 정의는 한 곳에서 다 정의해야 되는데 이 네임스페이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네임스페이스를 에는 이제 식별자가 어떤 식별자가 들어가는지를 중요한 거지 정의를 여기다가 넣을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네임스페이스 정의할 때는 함수 이름 같은 경우에는 함수 선언만 이렇게 이 네임스페이스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헤더 파일들을 보시면 이제 표준 C++ 헤더 파일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임스페이스 std 해놓고 그 헤더 파일에서 선언하는 함수들이 쭉 그 네임스페이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foo라고 하는 거는 CSE라는 네임스페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foo를 정의할 때는 요 foo가 요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foo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앞에다가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합니다. CSE 땡땡. 그럼 이제 foo가 CSE 땡땡도 있고 뭐 다른 땡땡 foo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헬로 월드 프로그램 보고 있는데 헬로 월드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문장이 하나 있죠, 메인에. 그래서 cout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헬로 월드라는 문자열을 콘솔에, 그러니까 화면에, 모니터에, 콘솔에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기본 입출력을 할 줄 알아야 뭔가 좀 그래도 재미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프로그래밍 배울 때 여러분들 익혀야 되는 게 기본 입출력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본 입출력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제 C++는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 언어이죠. 그래서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 언어인 경우에는 라이브러리가 함수들로만 구성되는 게 아니라 클래스로 구성될 수 있어요. 아직 객체 제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이 cout, cin, C++의 기본 입출력을 이해하시려면은 객체 제한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이 아닌 C와 같은 프로그래밍에서는 어떤 기능이 필요하다. 근데 내가 만들 게 아니라 라이브러리에서 그 기능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그 기능을 해주는 함수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객체 제한 언어에서는 이제 어떤 기능이 필요하면은 그 기능을 제공해주는 함수를 찾을 수도 있지만 그 기능이 객체 지향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능이면은 함수를 찾는 게 아니라 그 기능을 제공하는 객체, 클래스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클래스를. 그래서 이 CRC는 객체 지향에서 이제 클래스의 객체들입니다. 객체들. 그래서 보통 해당 기능이 객체 지향적으로 모델링한 기능이면은 이 기능하는 클래스를 찾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내가 그 기능을 쓰고 싶으면은 그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그 객체를 이용해서 이제 함수를 부르게 되는 거고요. 그 객체에 소속되어 있는 함수들을 우리는 객체 지향에서는 메소드라 그래요. 메소드. 그래서 cout, cin이라는 객체들을 우리가 원래는 생성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얘는 클래스는 아니에요. 객체들이에요. 클래스에 생성된 객체들. 학생 클래스가 있으면 학생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내가 쓰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cout, cin이라는 거는 클래스가 아니라 객체예요. 클래스에서 만들어진 객체인데
그러면 이 CRC는 우리가 생성하지 않고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미리 생성해 놓는 거예요. 미리 생성해 놨어요. 우리가 생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진 않아요. 근데 표준 출력과 표준 입력은 뭐 여러분들이 매번 만들 때마다 생성하기도 번거로울 테고,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우리는 입출력하고 싶을 때 C++에서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입출력하고 싶으면은 cout이라는 객체와 cin이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다른 얘기 먼저 좀 하면은 A가 객체이면은 A가 객체예요. 그러니까 뭐 student S 이렇게 해가지고 student라는 클래스가 있고 student S라고 만들면은 객체를 하나 생성한 거예요. 객체를 우리가 int n equal 0 하듯이 이거는 정수 n을 만든 거죠. 요거는 학생 S를 만들게 돼요. 그럼 이렇게 학생을 만들고 나서는 이 학생을 갖고 뭔가 해야지 의미가 있겠죠. 학생 객체만 만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 S 뭐 이런 식으로 점 연산자를 이용해 가지고 함수를 부르게 됩니다. 이 객체를 중심으로 함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 학생 이름을 홍길동으로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를 이런 식으로 포인터 타입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값 타입으로 만들면은 점 연산자를 쓰게 됩니다. 점 연산자. 근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은 여기서처럼 보면은 이런 거를 쓰고 있어요. 얘는 원래 뭐예요? 원래는 뭐예요? 이 연산자는. 이 연산자죠? 그래서 저 연산자는 원래는 비트 이동 연산자예요. 비트를 한 비트 왼쪽으로 또는 뭐 한 비트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몇 비트 이동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입니다. 근데 C++는 연산자를 내가 정의하는 클래스에 정의해가지고, 추가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그러니까 요 클래스의 객체들을 처리할 때 연산자를 활용해서 이렇게 점 함수를 내가 호출해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연산자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C++는 요 표준 입출력을 쓸 때 요 연산자를 다중정의해서 쓰고 있어요. 다중정의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연산자를 다중정의하는 방법은 아주 뒤에 13장에 가서 아마 설명드릴 건데, 이 cout과 cin은 연산자를 다중정의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연산자를 다중정의하여도 그것의 우선순위와 결합순서, 피연산자 수 등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연산자는 단항 연산자예요? 이항 연산자예요? 이 연산자는 이항 연산자죠. P 연산자가 2개, N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한 비트 이동해라. 요 이항 연산자예요. P 연산자 2개. 그래서 이렇게 cout hello 이런 식으로 P 연산자가 왼쪽 오른쪽에 다 나와요. 그래서 원래 이 연산자가 이항 연산자이면 내가 다중정의해도 이항 연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연산자는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 높을까요? 우리가 연산자 우선순위 하면은 단항, 이항, 그 이항 중에는 산술, 비교, 논리, 대입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디에 해당돼요? 얘는 산술에 해당돼요. 웬만한 비트 연산자들은 논리 쪽에 해당되는데 얘는 산술 연산자예요. 산술 중에서도 가장 낮은 애예요.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 얘 연산자는 산술 비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게 되나? 하여튼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는 비교 연산자죠. 얘는 뭐예요? 산술이에요. 어느 게 더 우선순위 높아? 얘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취해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실제 원했던 건 요거를 결과를 출력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연산자를 우리가 다중정의하고 있지만 얘는 이런 특성의 연산자니까 우선순위가 이러면 좋겠다라고 하더라도 못 바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연산자는 원래부터 어떤 우선순위가 있었죠. 순서가 있었어요. 그러면 얘를 다중정의해서 내가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연산자의 우선순위, 결합순서, 또 뭐 P연산수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쓸 때 얘가 우선순위가 내가 기대했던 거와 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면 이런 식으로 묶어줘야 돼요. 많은 경우 저걸 안 묶어줘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거와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Cout과 C는 요 연산자를 이용하는데 저 연산자들은 원래 연산자의 우선순위와 그 결합순서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고 이제 사용하셔야 되겠고, 조금 뒤로 갔는데 요 얘기부터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이 Cout과 C는 왜 객체로 모델링 했을까? 객체로. 그냥 함수로 scanf, printf는 그냥 함수예요. 근데 scanf, printf는 함수로 일반 함수인데 얘는 객체로 모델링 했어요. 객체로. 근데 객체정에서 객체는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상태를 기억하고 있을 수 있어요. 객체는 상태를 기억하고 있다. 상태. 그래서 set name 홍길동이면은 얘 이름은 홍길동이 되겠고 자기 이름이 홍길동인 거를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Cout과 C는 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을까? 그러니까 뭘 기억하냐면 C 뭐하고 C 뭘 해요? 그러면 이제 입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C이 한 번 하고 다음에 또 해야 되잖아요. 얘와 얘가 이 뒤에 전혀 영향을 안 줘. 그러면 함수로 만들어도 돼요. 근데 여기 한 것이 그 다음에 C는 할 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얘가 C이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해야지만 그 기억을 이용해서 두 번째 거를 설해 주는 거예요. 그거 기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객체지향으로 모델링 한 겁니다. 뭘 기억해야 되나? C는. 이 Cout과 C는 입출력인데 입출력을 좀 더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보통 버퍼 입력을 이용합니다. 버퍼 입력을 이용하는 건 데이터들이 나는 키보드에서 입력을 하죠, 보통. 그리고 출력은 화면에다 하는 거예요. 근데 프로그램이 중간에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키보드에서 막 데이터를 치면은 이 키보드 친 것이 바로 내 변수로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먼저 버퍼에 가 있습니다. 버퍼에. 그래서 이 버퍼를 이용해 가지고 그 출력 속도를 더 좋게 만들어줘요. 하여튼 그거는 또 얘기하려면 복잡한데 버퍼를 써요. 그러면 이 C는 내가 현재 버퍼에 어떤 데이터들이 있으면 어디까지 내가 처리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이제 누가 기억하는 거야? C인 객체가 기억하게 해주는 거야. 기억하는 거야. 얘를 기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객체지향에서 그 클래스로 모델링 한 겁니다. 만약에 scanf도 마찬가지죠. scanf도 그 버퍼 입력을 해요. 그러면
scanf를 부르고 나서 또다시 scanf 불렀을 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예전 scanf가 어디까지 처리했는지를 그 다음 scanf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scanf는 함수잖아요. 그럼 함수가 이전에 뭘 했는지 기억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 C에서 함수인데 함수가 한번 호출됐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호출되면은 이 함수는 예전에 자기가 뭘 했는지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럼 그 기억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어요? 네? 전역 변수로 할 수 있죠. 근데 전역 변수는 싫죠.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전역 변수가 싫으면은 제한을 둬야 되는데 일반적인 그 함수의 지역 변수들은 호출하고 끝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호출하고 끝나도 안 없어지게 하려면은 지역 변수를 뭘로 바꿔주면 돼? 스태틱을 붙여놓으면은 정적 지역 변수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지역 변수는 계속 유지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함수를 만들어서 이 함수가 요번에 수행된 다음에 또 수행될 때 기억해야 돼. 예전에 어디까지 했는지를. 그럼 그 정보를 어느 변수에다 넣어요? 스태틱한 지역 변수에다 넣어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번거롭지. 근데 그런 기능이 필요한 것들은 이제 객체 지향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요? 클래스로 만들어요. 클래스로 만들고 그 클래스의 객체들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객체들이 자기의 상태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 씬과 cout을 우리가 객체로 모델링한 이유는 버퍼를 기억해야 돼요. 자기가 처리한 버퍼의 위치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좀 진행하기 전에 그 이클립스 갖고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해볼게요. 뭐 따라하셔도 되고, 뭐 여러분들 이클립스 안 쓰면 다른 거 써서 한번 따라해 보셔도 돼요. 간단하게 C++를 이용해서 입출력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게요. 요 프로그램을 그냥 쳐서 실행해 볼 거예요. 정수 두 개를 입력받아서 두 개의 합을 출력해주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인데 요거를 이클립스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클립스를 실행하면 이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아니면 모습이 저랑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혹시 이클립스 쓰시는 분은. 근데 이클립스에 보면 여기 헬프에 보면 요즘 뭐 대부분 프로그램이 그러는데 마켓플레이스가 있어요. 마켓플레이스. 그래서 마켓플레이스 가가지고 그 테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를 다운받아서 설치하면은 색깔이 뭐 기본적으로 다크 სიმ도 있는데 얘는 조금 다른 sim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래서 그 기능이 있어서 네, 여기 보면은 이클립스 마켓플레이스가 있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클립스의 기능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아이씨. 네. 다크 테마를 누르면은 저기 나온 게 뎁사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거 설치해서 제가 쓰고 있습니다. 뭐 저거 설치하라는 건 아니고 하여튼 마켓플레이스 같은 것들이 요즘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다 그렇죠. 그래서 이클립스의 기본 기능이 있고 이클립스가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기능들 중에 필요한 기능은 또 마켓플레이스 같은 데 가면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쓸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잘 모르겠고 제가 유일하게 쓰는 거는 요 테마들, 이쁜 테마들 있으면 좀 다운받아서 설치해서 쓰긴 해요. 그래서 제가 쓰는 게 요 Darkest Dark Theme with Depth Style 요거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아마 처음에 이클립스 실행하면은 워크스페이스를 선택하라고 나올 거예요. 워크스페이스. 그래서 워크스페이스는 여러분들이 개발할 프로젝트를 저장할 폴더를 말해요. 그래서 워크스페이스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워크스페이스를 되게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C++ 여러분 수업 위한 예제들을 위한 폴더 하나, 또 뭐 하나 해서 거기에 여러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스페이스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늘.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클립스에서는 C++ CDT, 이클립스 CDT에서는 요 C++ 매니지 빌드를 선택해서 프로젝트를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 선택한 다음에 넥스트를 누르면 요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챕터 1 심플 IO 이렇게 선택을 넣고 여기에 보면은 툴 체인이 나옵니다. 툴 체인이 내가 쓸 컴파일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윈도우에서 만약에 minGW를 설치하고 이클립스 설치했으면 여기에 minGW가 나와야 돼요. 근데 저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Mac OS X GCC가 나옵니다. 저게 Mac Clang이고 X코드를 설치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선택을 하셔야 되겠고, empty 프로젝트를 해도 되는데 hello world라고 하는 메인이 포함되어 있는 그 소스를 만들어서 주기 때문에 그거 선택해 가지고 finish를 누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클립스 분들 별로 없죠, 그쵸? 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뭐 쓰실 텐데, 하여튼 이클립스 쓰면은 이제 요 화면이 이제 누르면은 여기 메인 나와요. 너무 작네. 그러면 여기서 세팅에 가서 General Appearance에 가서 컬러 폰트 C++ 에디터. 뭐 이래. 예. 폰트 크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뒤에서도 보여요? 보이죠? 이 정도면? 더 크면 제가 작업하기 좀 보여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그 네임스페이스는 어떻게 쓰고 있어요? using을 쓰고 있죠? 세 번째 스타일인데 저게 싫으니까 지우는 거고, 요 위에 있는 주석이 요게 무슨 주석이에요? 요런 게 프로그램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형태로 만들어도 되고 뭐 다르게 만들어도 되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숙제 낼 때 뭘 포함해요? 이름, 학번, 그리고 제가 뭔가 추가하라고 설명 포함해라고 하는 요소가 있으면 저기다 포함하면 돼요. 그리고 더 이쁘게 뭔가 더 설명 넣어도 되는데 그런 건 뭐 평가에 반영은 안 돼. 제일 중요한 거는 이름, 학번, 그리고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해라. 아니면 뭘 넣어라. 그러면 그거 꼭 저 프로그램 주석에 넣어주셔야 돼요. 자, 우리는 괜히 화면 차지하니까 프로그램 주석 없애고있고요. 자, 네임스페이스를 지웠더니 cout and l이 에러가 났어요. 그쵸? 어디 있는지, 어느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이름인지 모르고, 광역 공간에는 cout and l이 없죠? 그러면 이제 에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우선 지우고. 자. 우리가 콘솔에서 데이터 입력받을 때 무슨 데이터를 입력해라라고 먼저 정보를 주죠. 그거를 보통 우리가 뭐라 그래요? 프롬프트라 그래요. 그래서 프롬프트로 정수 입력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 cout 씬이라는 객체를 이용하는데 cout은 어디에 해당돼요? 표준 출력에 해당되고 씬은 표준 입력에 해당됩니다.
표준 출력은 어디예요? 화면. 표준 입력은 키보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연산자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방향을 보시면 돼요. 방향을. Cout은 화면이죠. 데이터를 화면으로 보내니까 Cout 쪽으로 화살표가, 그러니까 이 꺽쇠가 쪽으로 가는 거고, C는 키보드부터 데이터를 갖고 와서 어디다 저장하는 거예요? N1에다 저장하자고 하는 거죠. 그럼 방향이에요. 방향은 그럴싸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C와 또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이렇게 보면. C와 C는 말고. 변수를 선언하고 있죠. N1. 변수 선언하고 있는데, C에서는 변수 선언을 어디다 할 수 있어요? 함수 시작하고 바로 해야 돼. C는. 근데 C++나 요즘 언어들은 그런 제한이 없어요. 변수를 아무 데서나 선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변수를 아무 데서나 선언할 수 있으면 어디다 선언할까? 가독성이 제일 좋을 위치를 찾아가서 선언하시면 돼요. 보통은 사용하는데 가깝게 선언하는 거예요. 너무 멀리다 내놓으면 나중에 볼 때 이게 뭐지? 하면 또 어디서 찾아야 되는데, 내가 굳이 꼭대기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순간 바로 전이나 어떤 뭐 판단하시면 돼요. 그 판단을.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위치에다가 변수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쓰기 전에는 선언해야 되겠죠. 그래서 N1을 입력받는 거고, 두 개를 입력받기로 했으니까 얘네들을 긁어다가 복사해서, 그럼 이렇게 복사를 하면은 늘 깨지더라고요. 그럴 때는 싹 잡아서 커맨드 I, 컨트롤 I 누르면은 다시 그 들여쓰기를 맞춰줍니다. 그러면 여기 N2 그러면은 이제 변수 두 개가 해서 그 변수에다가 정수 두 개를 받았죠. 그러면 얘의 결과를 출력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연산자니까 쓰는 게 편리한 측면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연산자니까 계속 연산자를 이용해가지고 하나만 출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 출력하고 또 출력하고 또 출력하고 하는 거를 연달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요 문장의 연산자가 몇 개야? 두 개죠. 근데 연산자가 두 개인데 얘의 P 연산자는 얘와 얘죠. 그쵸? 얘의 P 연산자는 얘와 얘예요. 그러면 두 연산자가 공통 P 연산자를 가지죠. 그러면 그때는 뭘 판단해야 돼? 우선순위와 결함 순서를 판단해야 이 문장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평가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두 연산자인데 두 연산자가 같아요? 달라요? 같은 연산자죠? 그쵸? 그러면 우선순위는 같겠죠? same이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뭘 따져줘야 돼? 결합 순서예요. 결합 순서라는 건 평가하는 순서, 평가 순서가 되겠고, 결합 순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방향, 역방향. 쓰는 대로 거꾸로. 근데 보통 이항 연산자든지 대부분의 연산자들은 어떤 방향이에요? 쓴 방향대로예요. 역방향 되는 게 몇 가지가 안 돼. 역방향인 거 대표적인 이항 연산자 뭐가 있죠? 대표적인 역방향인 거. 순방향이 아니라 역방향인 거. 대입 연산자. 대입은 A equal B equal C면 요거부터 해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다 A 플러스 B 플러스 C면은 앞에 것부터 하죠. 그러면
얘는 앞에 거 요걸 해. 그러면 이거의 결과는 뭘까? 얘가 또 실행되려면 이거의 결과는 뭘까? SCD, Cout이어야 돼요. 이것의 결과는 함수로 치면은 얘는 내부적으로 A를 화면에 출력해주고 다시 그 왼쪽 P 연산자를 반환해줘요. 그러면 얘 하고 나서 또다시 SCD, Cout, B가 또 실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C 있으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 개념 자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클립스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든 다음에 실행해 보고 싶으면 우선은 저장을 합시다. 저장을 해야 돼요. 저장을 하고 나서 여기 어디 갔냐? 아이씨, 얘가 아닌데. 여기 있다. 망치를 누르니까 여기에 두 개 에러가 있다고 컴플레인을 하고 있어요. 두 개 에러가 없는데 두 개가 에러가 있다고 합니다. 왜 에러가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모던 C++로 세팅을 안 해놓고 있어요. 우리가 초기화를 저렇게 여러분들 안 보던 요 형태가 아니죠. 이코르 형태가 아니라 그 C++ 11부터 쓰는 형태예요. 그래서 에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의 프로퍼티 속성이 가면 여기에 C++ 빌드라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보면은 세팅이 있습니다. 세팅에 가면 GCC C++ 컴파일러가 있을 거예요. 그 밑에 보면 다이얼렉트가 있습니다. 다이얼렉트. 여기서 뭘 선택을 해요? C++ 20, 17 뭔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컴파일할 때 기준을 C++ 20으로 하겠다, C++ 11로 하겠다, 14로 하겠다, 17로 하겠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C++ 17이나 20으로 설정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해주세요. 이게 이클립스가 됐든 다른 거가 됐든. 그 다음에 요것만 세팅을 하지 마시고 어플라이 한 다음에 여기 보면 C++ 제너럴에 보면은 preprocessor include passes macro 뭐 있어요. 여기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프로바이더가 있고 여기에 GCC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도 요 input std equal C++ 20 여기를 포함해주면 이클립스에서도 얘는 뭐가 왜 필요하냐면 컴파일하면 에러가 안 나는데 화면에는 막 에러가 있다고 표시를 해줘요. 그거 왜 그러냐면 그 컴파일러와 그 이클립스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그게 달라서 그래요. 그럼 그걸 일치시켜줘야 이제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다시 컴파일하면 이제 화면에도 에러 안 나고 여기도 에러 안 나요. 여기도 에러가 안 나요. 근데 여기는 에러 안 나는데 여기 위에는 에러가 표시될 수가 있습니다. 이클립스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 이클립스가 후져서 그래.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 메시지가 여기에 에러 없으면 에러 없는 거예요. 여기에 표시돼 있어도.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에러가 없고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바이너리에 보면 바이너리 파일이 만들어져 있어요. 맥이니까 바이너리 파일인데 여러분들이 윈도우에서 하면 exe 파일이 보일 거예요. exe 파일이. 그러면 얘를 요 실행 파일 눌러서 실행을 하면은 처음에 실행할 때는 이렇게 나오는데 local C and C++ application을 선택한 다음에 OK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이렇게 떠요. 그럼 10 이것도 안 보이지. 세팅
콘솔 폰트. 예,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10, 20, 3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돌아가죠. 우리가 기대한 대로.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원래는 정수 하나를 입력받기를 기대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계속 데이터를 내 원하는 만큼 입력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데이터는 사라질까요? 어디로 갈까 다? 내가 여기서 엔터를 치는 순간 이 데이터는 다 어디로 가요? 버퍼로 갑니다. 그럼 버퍼에는 이게 버퍼면 문자 버퍼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여기 끝에 요것도 같이 버퍼에 들어가요. 내가 엔터 쳤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 동작 원리를 생각해 보면 쭉 나와서 std scene n1이라는 문장이 실행되겠죠. 여섯 번째 줄. 그럼 여섯 번째 줄이 되면 이 scene은 어디로 가요? 버퍼에 먼저 가요. 근데 버퍼에 뭐가 있을까? 버퍼에 아무것도 없겠죠. 입력을 아직 안 했으니까. 버퍼에 아무것도 없을 때 scene이 실행이 되면은 뭘 해줄까? 화면에 깜빡거리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입력하라고. 그래서 내가 10, 20, 30, 40을 입력하면은 이게 버퍼로 들어가요. 근데 저 여섯 번째 scene는 뭘 해야 되냐면은 정수 하나를 버퍼에서 취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정수에서 버퍼에서 하나 취하는데 공백으로 구분된 걸 이용해서 취하게 돼요. 그럼 뭘 취할까? 요 10을 취하고 버퍼의 위치는 여기가 있어요. 10을 취해요. 그 다음 쭉 와서 scene이 또 한 번 실행이 됐죠. 근데 저 scene는 실행됐더니 버퍼가 비어 있어요? 안 비어 있어요? 버퍼에 여전히 데이터가 있죠. 그러면 화면에 깜빡이는 거 안 해요. 어디서 취해? 여기서 그 다음 걸 취해요. 그럼 버퍼에 여전히 20 취하고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는 정수 입력하라는데 입력을 받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20을 취해가지고 다음 문장이 실행된 거예요. 이게 바로 버퍼 입력입니다. 내가 데이터를 컴퓨터로 내가 키보드 막 치면은 그 키보드 친 데이터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는데 그 데이터들은 버퍼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버퍼에 데이터가 있으면 이 깜빡이는 걸 안 해. 그리고 버퍼에서 취해요. 버퍼에 취할 때 공백으로 구분된 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취하는 거예요. 공백까지 취하는 건 아니고 공백을 이용해서 취해요. 공백 문자. 여기서 공백 문자는 그냥 스페이스일 수 있고 이 엔터 줄 바꾼 문자일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수업 시간에 녹화가 안 돼서 간단하게 그 녹화 안 된 부분을 다시 녹화해 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씬에서 N1을 입력받을 때 원래 이제 스캔F를 생각하시면은 스캔F의 경우에는 주소로 전달했습니다. 주소로 전달하는 이유는 N1은 메인 함수의 지역 변수입니다. 그러면 N1은 기본적으로 메인에서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N1을 스캔F에서 수정하기 위해서는 스캔F에 주소로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즉 B 함수가 A 함수의 지역 변수를 수정해야 되면 그리고 그 수정된 결과가 함수 호출 끝나고 나서도 그대로 남아야 되면은 A는 B에게 주소로 그 변수를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씬을 보면은 주소 연산자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우리는 이런 형태로 프로그램 하지만 실제로는 내부적으로는 이런 형태로 함수 형태로 바꿔서 프로그래밍 하게 되겠고 컴파일러가 이렇게 처리하게 되겠고 그러면 이 함수에서 이 n1은 이런 형태로 주소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소로 전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함수가 끝나고 나면 n1에는 그 키보드로부터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C++는 주소 전달 외에 참조 전달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자 전달 방법을 도입하였고 그 C++에서는 포인터가 필요할 때 그 포인터 대신에 참조를 사용할 수 있으면 대부분 참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참조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보면 이 코드와 기존에 여러분들이 C에서 썼던 scanf와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야 되겠고 왜 scanf는 주소로 받았는데 얘는 주소로 받지 않고 있는지 궁금해 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그 부분은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함수가 불러졌을 때 이 함수의 반환 값은 다시 std 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씬 A, B 요 형태로 프로그래밍 하게 되면은 요 두 개의 연산자가 있고 두 연산자는 A를 공통 P 연산자로 가집니다. 어떤 두 개의 연산자가 똑같은 P 연산자를 가지게 되면은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이 표현식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연산자는 같은 연산자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결합 순서를 평가 순서를 알아야 됩니다. 평가 순서는 크게 순방향, 역방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순방향입니다. 순방향이라는 건 쓰여진 대로. 그래서 앞에 오는 요거를 먼저 해석하게 됩니다. 이항 연산자 중에 유일하게 역방향인 경우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대입 연산자입니다. 대입 연산자는 뒤에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앞에 걸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대부분의 A 곱하기 B 나누기 C 이렇게 하게 되면은 A 곱하기 B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C로 나누게 됩니다. 순방향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면 요 경우는 어떻게 나눠지는 거냐면 std 씬 A를 처리하고 이것의 결과는 다시 std 씬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다시 std 씬 B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산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연산자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함수 형태로 돼야 되겠고 이 함수에서도 만약 print라는 함수를 쓴다 그러면 이 print의 반환 타입은 std cout이 돼야 되는 겁니다. std cout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끝에 가면 endl이 있습니다. endl은 end of lin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줄바꿈 해주는 건데
이 AND-L은 줄 바꿈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버퍼를 비우는 등 여러 가지 추가적인 일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그 일들 때문에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겠고, 속도가 느려지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STD AND-L을 출력하는 것보다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AND-L 쓰는 것보다는 요 역/n 줄바꿈 문자 하나를 출력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줄바꿈 문자를 출력할 때는 문자로 출력할 수도 있고 문자열로도 출력할 수 있는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둘 다 줄바꿈을 할 거예요. 그런데 문자를 인자로 전달하는 것과 문자열을 인자로 전달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코드도 다릅니다. 따라서 똑같은 거면 문자열이 아니라 문자로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덧셈을 보낼 때 이렇게 문자열로 보냈는데 앞뒤로 공백을 넣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만약에 공백이 필요 없다 그러면은 문자열이 아니라 문자로 전달해야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함수를 연달아 호출하다 보니까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함수를 많이 호출하는 것은 프로그램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오히려 이렇게 printf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텐데 cout은 이런 printf 기능을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C+20이 되면 std 포맷이라는 걸 도입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지원이 되면은 형식화된 출력을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요 std 포맷은 파이썬을 써보신 분은 파이썬에 있는 F 문자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과 동작 원리는 매우 동일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아마 쓸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 맥에 있는 최신 Clang이나 아니면 민지W에서도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 stdcin과 stdcout을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입출력 하시면 되는데, 뭐 cout을 조금 형식화된 출력하려면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별도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부분 말고 씬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대부분 별로 이렇게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을 텐데, 한 가지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문자나 정수를 입력받고 나서 그 다음에 줄단위 입력을 받을 때예요. 이게 줄단위 입력이라는 것이 그 줄바꿈 문자를 만날 때까지 버퍼인 내용을 한꺼번에 취해서 문자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줄 단위로 데이터를 입력받고 싶다, C++에서. 그러면 getLine이라는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C++에서는 getLine 함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string 라이브러리에 정의되어 있는 거가 있고, 또 하나는 C인의 메소드로 IOStream에 정의되어 있는 getLine 함수가 있습니다. C++에서는 문자열을 처리할 때 이 문자열을 객체로 처리합니다. 객체적 언어이니까 문자열을 클래스로 정의하고 그 클래스의 객체를 이용해서 문자열들을 처리하게 되겠고, C++에서 문자열 처리할 때 사용한 타입이 std string입니다. 그리고 std string을 쓰고 싶으면은 string을 include하고 사용하셔야 돼요. 그런데 C++는 C를 포함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C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캐릭터 포인터 끝에 넣을 문자로 끝나는 문자열, 문자 배열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자 포인터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문자열도 C++에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윙에 정의되어 있는 std get 라인은 입력으로 std 스윙을 요구합니다. 당연하겠죠. 스윙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니까 인자로 std 스윙을 요구하게 되겠고, 이 경우에는 입력하는 문자 길이에 크게 제한은 없습니다. 버퍼 최대 std 스트림 사이즈보다 작으면 다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iostream에 있는 C인의 메소드로 있는 getLine은 인자로 std 스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 포인터, 즉 C 스타일 문자열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std 스트림 사이즈라고 해서 그 버퍼의 크기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크기를 벗어나면은 거기까지만 받아요. 그래서 그 C인의 getLine은 캐릭터 포인터로 처리해야 되겠고, 미리 공간을 확보해서 줘야 되겠고, 공간의 크기를 정해놓으면 그 크기 이상으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std 스윙은 그런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C++에서 줄다리 입력받고 싶으면은 스윙에 있는 std getLine을 사용합니다. 수업 끝나고 누가 질문했는데, 그렇게 되면 보안적으로 위험하지 않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웬만한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보안적인 부분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std 스윙으로 입력받는 게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std getLine, 스윙에 있는 getLine을 이용해서 줄단위 입력받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이제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고 실행을 해보면 10 입력한 다음에 정수 하나 입력하고, 그 다음에 10개의 문자열을 뭔가 입력해가지고 처리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10 넣고 엔터 치면은 바로 종료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10 엔터를 치는 순간 버퍼에는 10하고 줄바꿈 문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씬의 실행은 정수를 취했기 때문에 줄바꿈 문자는 여전히 버퍼에 남아있고, 그 버퍼의 이제 다음에 처리할 위치는 그 줄바꿈 문자를 가리키고 있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getLine을 실행하게 되면은 바로 줄바꿈 문자를 만나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끝나게 돼요. 그래서 name에는 빈 문자열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버퍼에 있는 그 줄바꿈 문자를 제거해 줘야 돼요. 그 버퍼에 있는 줄바꿈 문자를 제거할 때 이제 C++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C인에 있는 이그노라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그노 메소드를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10 넣고 계속 상진을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10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씬을 getLine을 이용해서 이제 그 같은 버퍼에서 name을 읽기 전에 버퍼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이 이그노는 두 개의 인자를 받는데 앞에 있는 버퍼만큼 비우든가, 그 전에 줄바꿈 문자를 만나면 줄바꿈 문자까지를 버퍼에서 비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있고 줄바꿈 문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숫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12개 정도 썼다. 그래도 실행을 해서 문제없이 동작을 합니다. 그런데 10 넣고 스페이스를 막 실행하고 엔터 치면은 12개 문자가 넘어가니까 이제 그 getLine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getLine을 정상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웬만한 경우에도 문제없이 실행되고 싶으면은 숫자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최대 버퍼 사이즈를 입력하는 게 좋겠고, 최대 버퍼 사이즈는 얼마가 되는지 시스템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접근할 때 쓰는 것이 이제 요 리밋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C++에서는 이런 식으로 만약 정수의 최대값을 원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std numeric limits int max. 그러면 정수의 최대값을 출력해 줍니다. 그래서 10 상진 치면은 정수의 최대값을 여기에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바꾸면 돼요. 더블, float, long, short 여기만 바꾸면은 어떤 타입의 최대값이든 또 최소값이든 얻어낼 수 있습니다. max 대신에 min 쓰면 최소값을 출력해 줍니다. 그래서 이 타입의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필요하면은 리미스를 인클루드하고 std numeric limits 꺽쇠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타입 땡땡 max를 쓰시면 됩니다. 이걸로 1장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